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는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54.8%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왔네요. 일단 선호투표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못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과반이 안 된 상태에서 당선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결과적으로 사표방지 심리 등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효과들이 작동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원 투표만 했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한 49%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를 반영을 하니까 54.08%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대의원 표가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당원들과 같은 한 표로 카운팅이 됩니다만 대의원들은 통상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의심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박찬대 때도 그랬죠. 예측대로 대의원들은 아마 김민석 후보 측에 좀 몰표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호투표제에서 결선투표가 없는 상태에서 김민석 후보가 단독 과반을 했기 때문에요. 당선됐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지금 좀 구체적인 내용들 더 나오면은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몇 % 나왔고 대의원들 몇 표 나왔고 이런 것들 아마 계속 보도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최고위원도 중요하죠. 정청래는 떨어졌지만 최고위원에 친청계가 몇 명이 들어가는가가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일단 최민희가 결국에 제일 선두에 언급된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최민희가 친청계 대표로서 참 기괴한 선거 캠페인을 보여줬죠.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기괴한 퍼포먼스로 사실 정청래 표 깎아먹기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탄, 그리고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이 징계 요청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최민희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정청래는 떨어졌지만 친청계가 김민석 바로 다음 수준의 의결권,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갖게 됐다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죠. 표로 보여드리고 있죠.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김용은 결과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이 사퇴를 하면서 김용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친청계로 분류가 되는 한민수 의원에게 밀린 것으로 나타나죠. 종합적으로 지금 친명계 2명 그리고 친청계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3명이 최고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위 구도는 3대2, 당대표까지 포함해서는 3대3으로 팽팽한 구도가 됐다. 물론 민주당은 당대표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당대표가 정말 민주당은 제왕적 당대표가 맞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인위적으로 query를 시킬 수도 없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요. 우리 당과 다르게 우리 당은 최고위원 4명이 줄사퇴를 하면 당대표가 자동 query가 되는 좀 당헌 당규상의 좀 문제점을 안고 있죠. 민주당은 그런 query 규정이 없는 데다가 민주당은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2명을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2자리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구도도 결과적으로는 친명그룹들이 4명 그리고 친청그룹이 3명으로 친명그룹들에게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좀 부연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서 친청그룹들, 그러니까 소위 문조털레유 세력들을 대표할 만한 이런 최고위원, 이 강성, 특히 최민희 같은 이런 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위 자체가 굉장히 혼선을 빚을, 혼탁해질 가능성이 크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고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특히 민주당은 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 지도부 지적할 때 늘 했던 말이 민주당은 사전에 발언 어떤 내용들 발제할 것까지 전부 다 조율하고 협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관례들도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명 친청 그룹들이 각기 다른 생각들을 공유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다 보면은 같이 비공개로 협의할 수가 없게 되죠. 최고위 자체가 분화가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들끼리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고위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표출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 당론을 정하거나 지도부의 최고위에서 의결을 할 때,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최대한 의결을 피하는 이유가요. 몇 명이 찬성했고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들의 먹잇감이 되고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표결을 피하려고 해요. 이견이 분출될 때만 예외적으로 표결을 하는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사사건건 갈등과 반목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앞으로 있을 인선부터 당대표가 행사해야 될 인선부터 최고위원들이 굉장한 반대 의사를 표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민주당의 여러 이 비공개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적인 암투들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면서 갈등이 가시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천권을 지금 가진 지도부를 뽑은 거죠. 자, 민주당에 제가 2라운드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내년에 매우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끌어내리려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천그룹들을 중심으로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지도부가 이기는 게 꼭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김민석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비대위가 됐건 뭐가 됐건 민주당에서 친청 그룹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되면요, 김민석을 돕지 않죠. 지금 친한파들이 하는 게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도부 망하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 민주당에서 수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겠지만 분탕 치는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국민의힘에서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소수들이 온갖 진흙탕 물 다 흘린다라고 하는 거 민주당에서 펼쳐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참 친명 그룹들도 한심하죠. 어떻게 김용 같은 자를 아무리 우리 정치가 전과 4범에 지금 사실상 파기환송심으로 유죄 확정된 재판까지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범죄 피고인을, 범죄자이자 범죄의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참 막장으로 달리고 있는 지금 제도권의 현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2심, 사실심까지 지금 실형 선고받고 보석으로 지금 잠깐 나와 있는 이런 사람, 대법원 판결 나오면요, 이게 무슨 경미한 뭐 그런 범죄도 아니고 당연히 유죄 확정 판결되면은 피선거권 박탈되는 수준의 지금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최고위원 만들겠다라고 후보로 낸 것도 황당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15%, 0.6%만 더 받았으면은 5등 됐을 수 있어요. 최고위원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만 따라다니면 이런 사람들도 표받고 최고위원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참 보여주는 참담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용 씨가 최고위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뭐 역설적으로 정의 구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새로운 또 소식들이 좀 전해져서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대표부터 최종 집계는 제가 아까 김민석 54.08%, 정청래가 45.92%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팽팽한 차이였습니다.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45.92%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발의 차로, 이거 전당대회 몇 달만 늦게 했으면 정청래가 진짜 이겼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간발의 차였고, 정청래도 상당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결과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친청계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생각이 드는 수치고요. 네, 김민석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55.94%로 정청래 44.06%를 앞섰지만, 제가 아까 딱 말씀드렸던 대의원 투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원래 권리당원들보다 몇 배의 표를 행사를 했지만 이걸 정청래가 1인 1표제로 바꿨죠.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66.69%, 정청래 후보가 33.31%로 김민석이 2배를 차지를 했습니다. 권리당원에서는 10% 정도 차이였는데 이제 대의원으로 가니까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죠. 제가 이래서 대의원에서 아마 김민석이 더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론조사는 정청래가 이겼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갈등의 씨앗이에요.
여론조사는 정청래가 50.70%로 과반을 넘어섰어요. 이 말은 즉슨 당연히 민주당도 역선택 방지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소속가 민주당의 무당층까지 포함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정청래가 더 지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대리인 김민석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까지 아닌 상대적 저관여층들이 봤을 때는 김민석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지금 기록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네, 최종 득표율 최고위원은 저희가 아까 여러분들께 쭉 표로 전해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친청 그룹들이 3명이 포함됐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정청래가 됐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재밌는 그림들이 당장은 많았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청래가 전당대회 하면서 ETF 국조받아라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의 부동산 세제 정책들을 전부 다 비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디커플링을 한다라고 하는 전선을 분명하게 빌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가 당선되는 순간 이재명은 레임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정청래가 ETF 국조 같은 것들 당대표 권한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청와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굉장히 공공해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타방송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너무도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지율 같이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김어준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결과가 이번 주에 보도가 됐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40.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로 조사가 됐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국민의힘과도 데드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지표가 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남녀 불문 이재명에 대한 긍정평가가 10%대밖에 안 되고 20대를 합쳐서 부정평가가 80%대를 상회를 한다. 80%를 상회를 한다. 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대남 이대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20대 여성들조차도 이재명을 본격적으로 버리기 시작을 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20대 여성들도 지금 증시 부동산의 똑같은 피해자들입니다. 형소법 개정안 때문에 그나마 있던 조금 더 안전, 보호를 원하는 20대 여성들의 또 영리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민주당의 기득권화된 폐버스 타령이나 하는 이런 처참한 이 정책 의식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20대에서 남녀노소 불문 대통합을 이뤘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이것도 그나마 진보 과표집이 된 조사에서 이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여차하면은 20대에서 한 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겠어요. 집권 1년밖에 안 돼서 특정 세대에서 한 자릿수 대 지지율,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는데 이재명이 그런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대가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수청 젊은 세대들이 꼭 대단하다라고 제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중도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처럼 결정적인 정치적인 기억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겪으면서 완벽하게 우파, 보수화 됐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참 국가적으로는 참담한 일이지만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인 것이고, 이재명의 정치가 얼마나 청년 중도 민심에 이 정말 소구할 수가 없는 끔찍한 지금 수순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빠른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행지표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 40, 50, 60, 70 세대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실제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20대들의 현재 국정수행 평가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 노선을 선회하지 않으면 그 수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거듭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하루도 안 됐는데 정확히는 전당대회 지금 끝나고 당일부터 일단 이 사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이 다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만세를 하는데 옆자리 최고위원, 친명계 최고위원과 손도 안 잡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최민희 의원.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정청래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표를 받아 승리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당으로 비유를 하자면 뭐 양양태 최고, 우재준 최고처럼 지도부 딴지 거는 그런 최고위원이, 사실 최민희 의원 보면은 우리 당의 두 최고위원들은 조금 애교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내공을 가진 과방위를 정말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민석 최고위가 사사건건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정청래 본인도 지지 않습니다. 바로 본인 유튜브에서 방송을 켜고 김민석이 겉으로는 이겼지만 나의 정신과 방향이 이겼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정청래를 선택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워딩이 참 흥미로워요. 인생 뭐 있나?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렸죠? 정청래는 전당대회 지면은 컷오프다. 연임 아니면 컷오프밖에 선택지가 없다. 뭐 저희도 알고 있는 거 정청래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라방 키고 나서 라방을 키고 인생 뭐 있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정청래를 주축으로 해서 이 친청계 3명의 의원들이 얼마나 이 지도부를 흔들려고 할지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이 친청계 그룹들의 수장 역할,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김어준 씨, 문조털레 이후의 수장격인 김어준 씨, 노골적으로 이재명에게 지금 칼날을 들이밀고 있어요. 참 우회적으로 워딩을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30%대 찍고 회복한 대통령 없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30% 찍고 회복 안 된다. 이 말은 즉슨 지금 40.9%, 다음 주 30%대 진입이 유력한데 30% 고착화될 거다. 저보다도 먼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김어준 씨가. 자, 그리고 또 이 같은 맥락에서 김용의 탈락을 지적을 하면서 친명을 내세우는 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용 씨가 지금 전과 2심까지 지금 유죄받고 보석돼가지고 대법원 판결 앞두고 지금 최고위원 나왔다라고 하는 황당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김용 씨.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사실로 안 믿고 싶은데 김용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광기예요. 김민석이 이재명에게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용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참담한 소식까지 여러 하마평,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지로 돌고 있습니다. 정보지가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어준이 지금 사실 좀 선제 공격을 한 걸로 보여요. 김용이 지금 그 친명 의원들, 친명 후보들 2명이 사퇴까지 하면서 김용 밀어달라고 읍소를 했는데도 여론조사에서 크게 지면서 한민수에게 밀려서 결과적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걸 보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명을 내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가? 김용 후보가 친명 원툴로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민주당 당원들조차 친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점수를 주지 않는데 선거 치를 때 도움 될까? 이건 참 이재명 입장에서는 서슬퍼런 이야기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음 선거 치를 때 이재명 빼놓고 치르겠다는 뜻이에요. 디커플링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이재명과 거리두기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공소 취소는 고사하고 재판 재개를 외쳐야 할 지경 아니야? 30%대 말이 30%대지 20대 지지율 보면은 20%대 10%대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이재명 간판 달고 민주당이 선거 이길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내년에 있을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이재명 얼굴 가지고는 못 치른다. 사실상 김민석이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나오는 연장선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현주 의원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네, 이현주 의원이 참 이런 사람만큼 철새들이 없죠.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또 민주당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는 잘 차지하는 그런 이현주 의원인데, 친명 클릭을 했었단 말입니다. 친명계라고 한때 불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누구보다 이재명을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세제 개편안을 오늘 굳이 지상파 인터뷰에서 또 끄집어내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해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다, 혼란스러워졌다라고 대놓고 저격 비판을 합니다. 이건 뭐 사실상 국민의힘과 논조가 아예 일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현주 의원의 용산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이재명이 뜬금없이 재개발 재건축은 똑바로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멀쩡하게 이루어지던 재개발 재건축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쩌고 온갖 악법 규제들로 건설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놨던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런 제초안 같은 정책들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들은 해결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용산 이 부대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군부대로 쓰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화 작업만 한 세월입니다. 그 정화 작업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지적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 그리고 용산 부지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 그렇게 열심히 팔아먹었던 노무현 서사,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에서, 용산 그 택지 관련 법안에서 개발 자체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이미 있는 현실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은 온갖 규제 악법으로 다 틀어막아놓고 굳이 용산을 개조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런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오세훈 시장과 크게 맞붙는 그림들이 나왔죠. 민주당에도 이제 이와 같은 이재명의 말 같지도 않은 무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당에 대한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단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됐죠. 이 김민석이 참 첫 최고위 이 회의 때부터, 최고위 발언 때부터 많은 논란들을 낳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짚어볼 텐데, 일단은 참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은 민주당에는 관대해요. 우리가 이따 국민의힘 징계 얘기도 하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지금 징계, 내가 이기면 정청래 너 징계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싸웠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걸 떠나서 최고위 내부의 발언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당에서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제왕적 당대표가 어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탄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당에서는 참 최고위원들이 배짱도 커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리위원들, 비공개가 원칙인 윤리위원 명단까지 문화일보에 유출시켜서 그 문화일보에 유출된 그 기사 내용을 이현종 씨가 캡처를 따가지고 방송을 하는, 누굴까요?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뭐만 하면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내용들이 전부 다 유출이 되고 이견이 표출되고, 우린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은 첫날부터 친청계의 최고위원들한테 이렇게 일가를 하죠. 내부 정보 유출되면은 퇴출시키겠다. 이건 뭐 단순 징계를 하겠다는 걸 넘어서 차기 공천에서도 배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익히죠. 이런 게 바로 제왕적 당대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당연히 친청 그룹들은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권 잡자마자 어쨌거나 친청 그룹들을 당원들이 더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3대2 최고위 구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여론조사에서도 정청래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도들을 봤을 때 김민석 당대표가 이렇게 훈수 큰소리칠 그런 재계는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분란의 씨앗이 싹트고 있죠. 징계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게 참 언제적 철진한 레토릭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거의 학생운동 때 그 대자보 쓰던 그런 감성인가 봐요. 저 같은 젊은 층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뭐 국민들이 대걸기를 해서 조희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행진을 할 것이고, 이건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표현부터가 촌스럽고 구시대적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정치를 할지가 뻔히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을 해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책임도 정부 여당에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어깃장 부리다가 시기를 놓쳐서 본인들이 지키지 않는 그 관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에 따라서 일처리를 한 건데 지금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을 할 것이고 온 국민이 서명을 할 것이고 온 국민이 걸기를 하고 스티커를 붙일 것이다. 이거 참 한동훈 씨 화법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좌파 성향의 인물들은 말투부터도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 미사 여구를 다 붙여서 대단한 일인 것처럼 지금 침소봉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신들 좀 차리세요. 대법원장이 이 헌법상 명시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그 대법원장의 헌법상의 권한을 지금 침탈하려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야말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됩니다. 헌법 수호 의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서 임명 제청을 한 것을 이재명 청와대가 비토를 하고 민주당이 난리를 친다? 이것만큼 명확한 탄핵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세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 건요. 제가 앞서 쭉쭉 설명드렸던 이 경제, 부동산, 증시, 재개발, 재건축은 패대기 치고 또 용산에 무슨 부대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해괴한 주장들, 그리고 지금 안보 파탄, 한미동맹 위기, 관세 위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들은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세대인 20대, 30대, 특히 20대들은 김어준 조사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80%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김민석이 당대표가 돼도 크게 나쁠 게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과 디커플링 전략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욕하더라도 민주당은 지지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김민석 같은 자들은 이처럼 청와대 말 같지도 않은 주장에 부화내동하면서 커플링, 결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동반 추락할 수밖에 없다 설명을 드렸고, 그런 장면이 첫 최고위 회의에서부터 더 많은 당원들이 선택한 최고위원들 겁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다. 네, 그래서 5번째, 당심조차 이재명에게 웃어주지 않는다. 당조차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제대로 국정 수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임기가 4년 가까이 아직도 끔찍하게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온갖 제도권 권력에 대한 통솔권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정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 와중에 무슨 정신으로 공소취소를 하고 새 법무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지금 형소법 개정안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정말 역대 최악의 정부를 매일같이 갱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도 정말 심각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몇 가지 했던 것들이 크리티컬하게 나라를 말아먹어서 문제였던 거지, 지금 이재명처럼 자기 범죄 지우기 하겠다고, 당장 지방선거 이기겠다고, 당장 전당대회 이기겠다고 수백조 공수표 날리고 증시에 수십조 피해 끼치면서 이따위 막장 국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국가를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이재명 주변에 있는, 지금 제도권에 있는 이 주요 관계자들조차 이재명에 대해서 대놓고 비토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권교체 꽤 많은 능선을 넘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베네수엘라 엔추파도스 같은 그런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각성하고 단일 대우로 투쟁해야겠죠. 당대표와 싸울 게 아니라 이재명과 싸워야 됩니다. KSY,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조사에서조차 이재명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주요 시중 여론조사에서는 전화 면접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조사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데드크로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느리면 다음 주부터 이재명 지지율 쭉쭉 빠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 3위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김민석의 지지율입니다. 신임 당대표죠. 신임 당대표에 대한 사실 사전평가 비슷한 조사죠. 왜냐 아직까지 구체적인 당무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6%포인트가 높아요. 긍정평가가 이재명은 고사하고 민주당보다도 낮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김민석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인이겠죠. 김민석의 리더십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일단 당선이 되면요, 심지어 상대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일단은 힘을 실어줍니다. 허니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재명이 과반 안 되게 당선됐지만 집권 초에는 60%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김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뽑아놨으면 민주당원들은 적어도 일단 힘 실어줘 보자라고 할 법도 한데 시작부터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미 전당대회를 거쳐서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김민석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끝발이 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김어준 방송에서 이 친청계 최고위원들 3명만 또 불러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제 대놓고 이 김민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최고위 풍경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가 가늠이 되는 순간이죠. 이재명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는 순간, 그리고 이 친명 그룹들의 득표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 이재명을 간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뜨는 순간, 그때부터 정말 파국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김민석이 실권을 잡고는 있지만 이 민주당 내 야당 현재 정청래 그룹들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민석은 앞으로 지지율 등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입니다. 이재명이 꾸역꾸역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해 더 늦춘다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선거를 통한 재신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한참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면 당내에서 회의론이 분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 지면요, 이재명 끌려 내려오는 거 1도 아니라고 하는 거 이재명도 알고 정청래도 알고 민주당 전체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은 자기 지지율로 쇼앤프루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친청 그룹들은 견제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 이미 시작부터 민주당보다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김민석이기 때문에 과연 끝발이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민석식의 리더십이 상당히 희화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재명이 SNS로 김민석,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에게 업무 지시 내리고 하는 것들 굉장한 비판을 받았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슨 국정운영이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부모님한테 인스타그램 알려드렸더니 인스타그램 그 게시물로 가족 모임 잡는 것도 아니고, 누가 국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국정의 매우 내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결론이 맺어진 페이퍼를 보고를 받는 것이지, 업무 지시를 SNS로 한다, 이런 쇼질도 쇼질이 없죠. 그때 굉장한 망신을 당했는데 김민석이 그 짓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니까 이 사무처 직원들한테 SNS를 어떻게 운영할 거다, 민주당 TV를 어떻게 운영할 거다, 홍보 방식을 다 바꿔줘야 한다라고 SNS로 업무 지시를 하고요. 사무처 국장이 SNS로 화답을 하는, 그 카톡으로 하세요. 텔레그램으로 하시든지, 아니 DM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지시를 내리고 말고 하는 것들을 SNS로 봐야 하죠? 이건 무슨 신종 쇼질입니까? 정치는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지, 나 뭐 하고 있어요 광고하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첫 최고회의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국민들이 걸기할 것이다, 현학적인 메시지 올렸다가 대체 언제 쌍팔년도씩 정치하고 있냐, 문매를 맞았는데, 이렇게 영포티, 이런 게 영포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허섭스러운 업무 지시했다가 또 참 민주당의 당무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질지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의 뉴스를 민주당 TV로 송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재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김어준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김어준이 유튜브를 통해서 민주당의 당심, 여론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당권을 활용해서 유튜브 만들어서 나 똑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김어준 씨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프레임 잡고 당원들 끌고 다니는 피리 부는 사나이 역할은 톡톡히 하거든요. 근데 김민석 지금 당대표의 현재 당무 수행 역량을 보자면 그것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저 배신의 역사로 점철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한겨레가 쓴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들로 문매를 맞고 10년 넘게 당에 못 돌아왔다가 이재명 연줄 타고 이제 겨우 당대표로 복귀를 한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당무의 첫 주 수행이었고요. 안보 이야기 가장 중요한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짧게만 저희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좀 깊게 말씀을 드렸죠. 이 김민기라고 하는 청와대가 1순위로 추첨을 하고자 했던 대법원장의 몫인데 청와대가 밀어넣고자 했던 조율을 가장한 피고인 이재명이 직접 밀어넣고자 했던 그 대법관 김민기라고 하는 이 사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라고만 짚어드렸는데 김만배 재판에서 또 무죄 선고를 내렸던 이력까지 있더라고요. 우리법연구회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사법 스터디를 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사법 체계 자체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법관이 된 것이 아니라 법관으로서 제도권 정치 자체를 좌지우지하고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김만배 무죄 선고까지 했던 그런 자, 더군다나 지금 현직 헌법재판관의 부인인 이 사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인 부인이 있는 거죠. 이분이 남성이죠. 이분이 김민기 씨가 여성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고 지금 본인이 그 부인으로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재명이 본인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대법관을 본인이 지명을 한 꼴이 되고 대법원장의 몫인데, 더구나 지금 4심제를 만들었잖아요. 4심제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헌법재판소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럼 부부끼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부가 결정하는 것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김민기가 여성입니까? 죄송합니다. 김민기 씨가 부인이고요. 네, 김민기 법관이 부인이고요. 네, 그 남편이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만든 4심제 이해충돌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결과적으로 3심의 상급심으로 지금 4심이 존재를 하는 건데 3심에서 부부가 판단하는 것을 4심에서 또 다른 그 부부 중에 한 명이 판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피고인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이런 작태, 심지어 대통령의 몫이 아닌 대법원장의 몫까지 침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명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을 제청을 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빼고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호 긴장관계에 있는 기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 해석을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법률의 헌법상의 적절성을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충되는 판결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기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두 기관에 부부가 한 명씩 나눠서 대법관을 하고 헌법재판관을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와 같은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만배에게 무죄를 주고 우리법 출신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넣고자 했다라고 하는 해석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상 원칙에 따른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 국회 부르겠다, 아주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있고, 김민석은 지금 법치 파괴를 했다, 전국에 현수막 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말로 반헌법적인 작태, 대단히 부적절한 준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때는 정말로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피고인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하겠다고 대법원장까지 탄핵 주도를 하는 여당이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런 게 바로 김민석이 얘기하는 법치 파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수막 달고 다닐 때가 아니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서 이재명과 커플링돼서 과연 차기 총선 치를 수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숙고가 민주당 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미동맹과 안보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는 수준의 지금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왔죠.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훈련은 한국군을 참여시키지 않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훈련은 미군이 참여하지 않는, 그리고 방어훈련만 하고 반격훈련은 하지 않는, 지금 이런 최악의 한미동맹의 와해 수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내각의 장관들은 그야말로 횡설수설이죠. 여러분들, 조현 외교부 장관 나 SNS 보고 알았다 얘기하면서 미셸 스틸 대사에게 항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안규백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작권 환수와는 전혀 관련도 없다. 이재명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정을 존중하고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대놓고 통화 내역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재명이 이란 전쟁 안 돕겠다라고 해서 노땡스라고 해서 나도 도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종의 후과로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은요 지금 뭐 오른쪽 따기 맞고 왼쪽 따기 내놓는 꼴이죠. 본인 따기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땡큐라고 해요. 땡큐, 감사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훈련 줄이기만 하지 말고 아예 나가라는 이야기로 좀 읽어야 될까요? 우리 안보에 더 이상 미군이 필요 없다, 아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체 이게 무슨 부적절한 기싸움입니까? 지금 미군, 트럼프 대통령이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멀쩡히 우리 우방국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체포 검토를 해달라느니, 아니면은 지금 뭐 유태인들이 학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란 전쟁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노 땡스 같은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지금 우리 국군들은 미국 드론, 미국 무인기 추격할 뻔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해왔는데 SNS에 한미연합훈련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한반도의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궤변을 펼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비토를 역설을 하니까 이제 아예 이건 뭐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라 모르겠다, 감사하다, 과감한 결단이다, 기싸움하는 걸로 노선을 바꾸셨습니까? 근데 듣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 황당하고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미군이 우리나라와 연합훈련을 적대적인 지금 감정을 가지고 배제하겠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주도로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오늘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례적으로 북한이 57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지위 자체를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낄 안보 불안에 공감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 아예 나가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한미동맹 와야 되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더 설명할 필요도, 초등학생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비대칭 전력에 의해서 안보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핵무기는 오로지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서로가 같이 공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대와의 이런 커플링, 군대와 이런 연합훈련들 다 줄이고 방위비 증가 요구하다가 진짜 군대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57개 핵미사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방어를 할 수 있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미국의 핵우산 혹은 전술핵을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맙다라고 지금 기싸움하면서 정작 안규백이 오늘 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전술핵 배치할 생각 없다.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한다. 이 말을 요약을 하면은 미군의 도움도 받기 싫고 자체 핵무장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북한의 57개 핵미사일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북한에게 상납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해공 예비군 아무리 기간 늘려서 백병전할 역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재래식 무기들은요, 지금 재래식 미디어들이 무력한 것처럼 비대칭 전력의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 속에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핵미사일 쏴도 보복당할 위협이 없네, 한국은 격추할 능력도 없네 라고 판단이 들면요, 쏘면 끝나는 거예요. 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나라 영토를 타격하면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전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 때문에 핵미사일을 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북한의 그 공포감을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이 초등학교 정도, 중고등학교 정도 안보관만 갖추고 있어도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핵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있어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짐 싸서 나가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말 이거 논평 자체를 하면서도 저도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전작권 환수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안규백은요, 전작권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군까지 통솔을 하는 개념이 전작권 환수 개념인데, 미국군과 연합훈련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국군을 통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전작권을 환수할 수가 있죠? 한미연합훈련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작권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미군이 아예 철수를 하면요, 한미연합작전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국군에 대한 지휘 통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그렇게 된 순간 우리나라가 파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의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성호 장관이 3개월 전부터 거듭거듭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은 기어이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정성호 장관이 지속적으로 이재명에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주된 이유로 대장동 항소 포기로부터 비롯된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성호 장관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재명의 자기범죄 지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인사로서 수사를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대장동 항소 포기만으로도 감옥 가도 안 이상한데, 지금 공소 취소와 형소법 개정안까지 집행을 하려니까 부담이 됐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기자들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정성호 장관은 이에 덧붙여서 정청래가 되면 공천 못 받는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걱정들까지 전달을 했다고 해요. 물론 정청래가 결과적으로 김민석을 못 꺾기는 했지만 이번 전당대회 정청래가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얻었고 대의원 투표나 호남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민심은 오히려 정청래를 더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고, 최고위원들도 친청계가 3명이나 진입을 하게 되면서 대파란이 벌어졌죠. 사실상 정청래가 이긴 전당대회다라고 대부분의 평론가들,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국회의원 이 연장 한번 하는 게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결과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정성호 장관도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라고 했는데 장관도 못하는 걸 일개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장관 자리는 내려오면 그만이지만 국회의원은 4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차차기 총선을 염두하고 일찌감치 엑시트를 한 것이 아닌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같은 이재명의 가장 가까운 측근도 엑소더스인데 지금 관료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네 영혼이 가출했어요. 그냥 네 하다가 하하하 웃고 돌아가는 장면, 넋이 나간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국토부 장관뿐만이겠습니까? 지금 금융위 관계자들 제가 이미 다 엑시트 하고 있다. 금융위의 실무과장이 이미 8월 말에 다른 나라로
장기 휴가를 갔다가 다른 나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이 얘기 조금 더 엿볼 수 있는 단독 기사 하나 나왔는데, 지금 김용범 실장 결사 옹이하기 위해서 2달 뒤에 있을 국정감사 회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제출 자료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권의 지금 다급한 행보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권이 이미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정조사까지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자체가 사실상 국정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TS는 이번 정권의 뇌관이 될 겁니다. 김용범 실장도 빼박 연루가 되어 있죠. 이해충돌 문제, 본인 아들이 미래에셋에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에 수백억의 수수료 지금 수익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문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국조실에서 아예 국회 제출되는 모든 자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직원들, 실무자들을 지금 다른 나라로 빼돌리고 있고 주요 지금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들의 인사 함합형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재명 정권에 같이 있다가 다 같이 죽겠다 싶으니까 난파선 탈출 엑소더스가 펼쳐지고 있는 한 장면일 것 같고요. 여러분 조금 더 지켜보시죠. 2기 내각이라고 핑계는 2기 내각이라고 할 겁니다. 개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상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국토부, 기후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후환경부 할 것 없이 전부 다 도망갈 준비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안규백, 정동영처럼 본인의 명확한 치부, 어찌 탈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까? 나가면 버틸 수가 없는 이재명과 함께 순장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남기고는 전부 다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물갈이를 가장한 사실상의 내각 붕괴가 펼쳐지지 않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과정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네, 내각에 대해서 함합형 인사들이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후임 장관으로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재정경제부에도 이형일 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억 원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정질될 수 있다. 그리고 권대영 부위원장이 승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국토부 장관도 제가 교체가 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박주민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외교부도 조현 장관 교체되고 나서 송영길이 외교부 장관 전대 끝나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박지원 의원의 입을 통해서 한참 돌았었죠. 그런 가능성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통일부 장관도 교체가 될 수 있고, 교육부 장관, 문체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전부 다 교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함합형들이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개각이지 이쯤 되면은 엑소더스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교체 대상 인사들, 이건태, 박주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 정말 장관 한번 찍고 나가고 싶어하는 현직 국회의원들 제외하면요, 관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력 정치인, 그러니까 부처에 대한 통솔이 가능한 수준의 정치인들은 이미 이재명의 내각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인사 함합형들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정성호 장관부터 사실상 이재명 난파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사의를 표했고 기어이 사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순장조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이재명 공소 취소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이재명의 연임이라고 하는 온팡진 꿈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서야 사실상 이번 정권 끝남과 동시에 함께 각종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게 될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까지 몰락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짧게 좀 짚어드리고요. 자, 지금 내각만 불안정한 게 아니죠. 엑소더스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각의 장관급들끼리 52시간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사건건 반목하고 있죠. 전혀 대통령의 컨트롤이 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이 들어 누웠다라고 하는 거, 레임덕의 전조 정상이라고 하는 거,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거, 굳이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이재명이 임명한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을 향해서 탈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임명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이재명 탈당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죠. 집권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민주당은 더 이상 여당일 필요도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재명이 현재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미치고 있는 국민적인 영향이 악영향이 너무도 크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비토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내부 인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대놓고 비판하기도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여러분들, 이재명이 지금 집권 1년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요, 6.3 지방선거 조금이라도 민주당 유리하게 끌고 오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ETF 레버리지 상품 무리하게 추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죠. 주식시장을 아주 박살을 내놨습니다. 매일같이 홀짝 게임 사이드카 걸리는 그런 증시를 만들어놨고, 전당대회 이겨보겠다고 미국에 260조 투자할 돈은 없어서 지금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에 80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공수표를 던져서 김민석이 사실상 호남에서만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론조사도 졌고 수도권도 졌지만 호남에서만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국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본인 범죄 지우기, 본인 개파를 당에 심어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국정을 망가뜨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똑같이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당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범죄 지우기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임명한 국민통합위원장이 본인에게 탈당하라고 한다. 이것도 사실상 이재명 정권 붕괴 초읽기에 강력한 증거가 되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안보가요, 정말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요 이 내각 부처 관계자들이 국회 출석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각자 말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정동영은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돼서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미셸 스틸 주한대사를 초치를 했다라고 해요.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미관계 회복에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왜 항의를 하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조현, 안규백 둘 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게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고 알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미국의 주요 동향에 대해서 SNS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한미 동맹,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의 동향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보도화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참 훈련 준비하던 미국군이 돌연 훈련장을 떠나는 그런 장면들, KBS 등 지상파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군이 떠나고 황량한 우리 국군훈련소 장소에 대해서 이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장면 보면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국에서 안규백 장관의 전작권 환수 94% 완료됐다라고 하는 발언 등에 대해서도 수차례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양국이 지켜줘야 될 기밀 정보인데 94%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이 이야기한 것 자체도 미국 측의 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통일부 정동영 장관의 이 북한 핵 관련 이 기밀 정보 유출 때문에 북핵 관련 정보는 이미 제공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안보 파탄 위기인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주도하겠다,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팔싱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다라고 하는 게 여러 조치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UFS 훈련 자체가 반토막 나게 되었고요. 훈련 자체도 방어 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은 하지 않는 등 훈련의 횟수와 강도 모두 다 처참할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정동영 같은 자들은 눈치도 없이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장관이 맞습니까? 안규백 장관도 참 한가로운 이야기 하죠. 조현 장관도 마찬가지. 한미연합훈련이 줄어든다라고 해도 전작권 환수는 지장이 없다. 이 마당에 지금 전작권 환수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미국과의 연합훈련이 줄어들어서 전작권 환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궤변이 또 있나요? 우리가 한미동맹 자체를 아예 해체를 시킬 게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전시작전을 함께 미국군과 함께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우방국과 함께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국군이 전작권 환수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군과 전혀 연계작전이 안 되면 전작권 환수가 가능합니까?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게 애초에 우리 국군이 전시 상황에서의 지휘작전 통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과의 연합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전작권 환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궤변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셸 스틸 대사를 불러서 초치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초치라고 하는 건 불러다가 항의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면서 왜 항의를 합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거 결과적으로 현 내각의 연달은 이 안보 기밀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조차 없는 실정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정동영은 북핵 관련된 이야기를 재불재불 국회 나와서 떠들고, 안규백은 전작권 관련된 이야기를 언론인들 앞에서 또 아무렇지 않게 떠들고, 결과적으로 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에 의해서, 더군다나 국방부에서는 미 무인기까지 격추시키려고 1시간 동안 아주 실랑이를 벌였죠. 격추를 시켜서도 문제지만 못 시킨 것도 코미디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됐고, 그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게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재명을 겨냥하면서 왜 도와줘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체 미셸 스틸 대사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됐다고, 한 달 됐습니까? 초치를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까요? 굉장히 황당한 작태죠. 본인들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참 황당합니다. 통상 교섭 관련해서도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1,000억 달러 수준에서 협상 끝낼 수 있었던 거 본인들이 차기 정권 몫이라고 고집 부리다가 집권하고 지금 1년 넘게 해결도 못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구윤철, 김영범 같은 헤드급들은 아무도 안 나가고, 김정관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가고 통상본부장만 경질을 했죠. 이런 식으로 엉뚱한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미동맹까지 총체적으로 박살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큰 문제가 되고요. 지금 미국의 여러 조야 전문가, 언론들도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잘못된 노선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동맹도 문제지만 이재명 정권이 가장 느린 협상자다. 결과적으로 통상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 윤석열 정권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가장 빠른 우방이었는데 가장 느린 협상가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국회 비준 거부하는 꼼수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집행할 건지, 어떻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자금 200억 달러 조달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조차 하지 않고 특별법을 그렇게 날치기식으로 통과를 시켰다면 그 특별법이라도 잘 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